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독서클럽 모임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강장이고요. 이름은 네, 반갑습니다. 양소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 네, 저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대전에 있는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고요. 평소 이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난중일기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왼쪽에 계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숙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난중일기 책을 가지고 읽어볼 건데요. 책을 이제 다들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지고는 오셨는데 잘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두 분 다 읽어보셨나요? 스캔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난중일기가 어떤 책인지 한 5분 정도만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읽어보는 시간 가지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저도 상생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 제작을 많이 하는데 한 3년 전에 난중일기를 우연히 이제 읽게 돼가지고 너무 이제 감동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제가 이제 독서 클럽을 아는 분들하고 만들어가지고 함께 해보게 되면서 이제 이 책을 좀 선정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이제 독서 클럽에서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한 이번 달 정도 해가지고 모임을 지금 운영을 한 거고요. 이게 난중일기 책은 총 한 13만 자가 되는데, 뭐 우리나라 한국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임진왜란,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님 하면은 모르는 분은 없죠. 근데 정작 난중일기를 읽어보신 분은 또 사실은 이제 많이 있지는 않고, 물론 읽어보신 분 많이 있죠. 많이 있긴 있을 건데, 어쨌거나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제 전라 자수사로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라도에 와가지고 여수죠.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1592년 임진년 음력이죠.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신 거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30대 초중반에 이제 관직에 32살이죠. 사실은 이제 늦은 나이에 그 관리가 되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임지를 묵바로 해가지고 가신 곳은 함경도 쪽이거든요. 함경도에 여진족이 있는 그쪽에서 이제 변방을 수비하는 그 녹분도에서 이제 그런 이제 관리 역할을 했던 거고, 국경 수비 역할을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임진년,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가까이 이제 일어날 그런 징조가 많이 보이니까 나라에서 이제 유성룡을 통해 가지고 청거가 돼 가지고 이제 전라도 자수사로, 그 전에 이제 전업 현감이다 쭉쭉 하신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그 임진년 1월 1일부터 기록을 하신 거고,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제 4월 13일도 일단은 그 기사에는 시작이 되거든요. 기록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되면 더 일찍 시작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일찍부터 계획을 하고서 일본에서 해가지고 작전을 세운 거고, 한국에 침략하기에 가장 좋은 바다를 건너와야 되니까, 대마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내탄을 건너와야 되니까 가장 좋은 계절이 5월이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그래서 음력 4월 달에 넘어온 거. 그러니까 훨씬 전부터 전쟁은 기획된 거고, 이제 이 부산 땅에, 부산포에 내려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게 4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부산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이런 보고가 막 날아드는 게 4월 13일부터 시작이 돼요. 일기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시죠. 1598년 11월 20 며칠인가, 그 19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 정도까지가 기록이 있고, 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또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가 전날까지 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해가지고 그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자료에 나눠드린 거 보면은 초서로 쓰셨어요. 이게 지금은 이게 정서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근데 실제 이제 아산 현충사에 있는 진본 난중일기를 보면은 그 난중일기는 이제 정조대왕 때 명명이 된 것이고,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그 일기와 그리고 관련된 보고서,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뭐 이런 편지, 그런 모든 후대의 어떤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기리는 뭐 비문이라든지 제문이라든지 제사를 해마다 지냈으니까 그런 기록들을 그때까지 정조대왕이 있을 때까지 다 결집을 해가지고 임금님이 내린 뭐 임명장이라든지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이 충무공 전서라는 걸 제작을 하거든요. 정조대왕 때. 그래서 그때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임진일기, 가보일기, 뭐 병신일기, 무술일기, 정유일기 이런 식으로 그 연도 1592, 93, 94 이 순서로 해가지고 일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전쟁 시국이니까 당연히 정자로 천천히 써가지고 기록을 할 수가 없겠죠. 막 굉장히 빠르게 우리도 흘린 글씨로 날치기로 글씨 급하니까 막 빠르게 쓰는 것처럼 그 초서체로 다 작성을 하신 거고, 그때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록에 보면은 막 전쟁 한참 전쟁 중일 때는 또 기록이 없는 때도 있고, 전쟁 중 전날까지 막 기록한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전쟁의 어떤 실제 그 참상, 어떤 장수로서 이순신 장군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님의 뭐 어떤 개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 자식들, 뭐 친척들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그런 모든 이 전쟁 관련해가지고 백성들의 고통받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장군들하고 어떻게 작전을 하고 전략 전술을 펴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사실 생생한 그 기록물,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있는 사령관의 일기는 유일무이하죠, 세상에서. 그래서 2013년인가 2000년대 그때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난중일기가 등재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또 역사에서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라든지 그 이전 때는 또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조대왕 때 나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을 때 그런 구국 영웅물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님이다, 뭐 을지문덕, 강감찬 이런 광개토 태왕이라든지 숱한 분들을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많이 발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단재 신채호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성웅으로, 영웅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사 근대사에 와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 이런 데 또 대대적으로 이제 숙모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김한민 감독 통해 가지고 뭐 명량, 한산, 노량 이런 이제 영화도 제작이 돼가지고 뭐 1000만 이상의 국민들이 네, 그 수천만이죠. 다 합하면 세 편을 다 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저도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명민 배우가 한 불멸의 이순신 그거 뭐 감동 그 자체였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그 우리 한국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건 엄청나죠. 엄청난데 그 엄청난 걸 정말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이 난중일기이기 때문에 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난중일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잠깐 또 이제 독서 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진년 일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임진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한 10분 지금 시간이 네, 2시 38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또 느낀 점 대화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몇 월 정도까지 읽으셨어요? 네? 임진일기 몇 월달까지 정도까지? 저는 앞에 지금 해제를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제를 보신 네네. 소감? 그 해제를 네. 그 만주일기의 뭐 역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92년 1월 1일부터 난중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냥 이분이 그때 난중일기를 쓸 때 한 47세 정도쯤 있더라고요. 맞아요. 40대 후반. 그런 지금 제 나이 우리 나이보다 한 살이 어리더라고요. 그냥 감정적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딱 보면서 사실 뭐 한 해 두 해 해가지고 이게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지속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일기를 적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 보면 뭐 일심수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계속 적었다라고 연습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47세 그때쯤 그 무렵인데 이분도 뭐 가족에 대한 뭐 마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혹시 많이 작용을 하진 않았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그런 어떤 느낌적인 걸로 그냥 훑어만 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훑어보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 민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뒤섞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심이라는 그게 계속 연습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 말에 좀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그냥 와 닿았어요. 그냥 그렇게. 네. 너무 핵심을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 보셨네. 뭐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중에 네. 그 시간 되시면은 한번 국립진주박물관이나 아니면 이제 아산 현충사 그 두 군데를 한번 가보시면은 방금 거기 일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님의 수결, 사인. 수결인데 우리말로 요즘에 하면 이제 결제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라 좌도를
지역의 수군을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이니까 그쪽 지역 그 전라도의 그 왼쪽이죠. 그 왼쪽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은 잠깐만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유 잘못 봐요. 저기 하네. 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수 이쪽이 전라좌도거든요. 네. 그리고 해남 이쪽이 이제 전라도. 그리고 이제 부산 이쪽이 이제 경상좌도.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보성, 통영 뭐 네. 이쪽이 이제 경상우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좌우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좌우가 바뀌어 있죠. 아. 이게 뭐냐면은 임금님을 중심으로 아. 한양에 계신 임금님께서 이제 딱 남면 남쪽을 바라보실 때 임금님의 왼쪽, 임금님의 오른쪽, 임금님을 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상징이 임금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라 좌 수사, 전라 우수사, 뭐 경상 좌수사, 경상 우수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전라 이제 좌수사로서 이순신 장군님이 그때 당시에 명령이 다 오고 가잖아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처럼 뭐 어떤 인터넷으로 막 이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전화 문자든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그런 통신 시스템이 아니고 그때는 전부 서찰에 말을 타고 아니면 공수 고마로 해가지고 쫙 가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왕이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부산에서 적이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뭐 원균이 서찰을 띄우잖아요. 이순신 장군에게 띄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도에 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공문을 접수했다 하면은 그 사인을 받아갖고 또 갖다줘요. 그때 이제 그런 이순신 장군님이 자기 사인 그거죠. 그게 1심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수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님이 남겨놓은 뭐 글씨 쓴 거 기록에 보면은 이제 특히 그 공식 문서, 왕에게 올리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장수들, 제당에게 전하께 올리는 아뢰옵니다. 삼가 아뢰옵니다. 지엄하신 전하. 마부를 국어 살피시는 지혜와 돈만으로 천하를 다스리시는 신신은 지금입니다. 네. 우리 재미나이도 같이 그래서 결제 사인을 연습을 하셨던 거죠. 그게 그 임진일기 뒤쪽에 이렇게 연습하신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게 있는데 여기 있네. 그냥 일종의 사인이었구나. 네. 대단한 거죠. 자기 마음을 얼마나 다지려고 노력을 했으면. 사인의 일심. 여기 있죠. 이게 난중일기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심이에요. 1심을 몇 번이나 이렇게 진짜. 연습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 신경이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일심을 지키고자 하는 거.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이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족자도 또 보이잖아요. 보면 필사적생, 필생적사 거기에도 이순신 장군이 써준 건데 끝에 일심 딱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수결이 찍혀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 읽자마자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더 읽으면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감동이. 동안님. 해석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도 꼭 와야 되겠네요. 우리 독서클럽 잘 돼야 되니까. 후방장으로. 우리 이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은희님은 어떻게 읽어보시고 어떠셨나요? 임진일. 저도 약간 저 한 8월 달까지 네. 읽어봤는데 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월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금 맞아요. 뭐 전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구축하고 이제 그 확인 점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각각에 있는 관료들이 잘 일을 못하니까 그 이제 어미 군유를 이렇게 잡으시는 그런 거. 그런 거 중요하죠. 네. 그 뭐 우스갯소리인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쟁의 전사 이순신 장군님, 그러니까 우리 수군이죠. 육군 말고 육군에서는 피가 크고 우리 수군에 한정해가지고 전쟁 임진왜란 7년 전쟁 기간 동안 사상자 숫자보다 그 군율 이게 목이 잘려나간 우리 수군이 더 많아요. 군율을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그만큼 안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안 죽은 거죠. 수군이 그만큼 안 죽었다는 거. 좀 되게 정상이. 뭔가 이순신 장군님이 많이 죽였다. 군율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순신 장 남정일기 읽기 전까지는 너무 이제 영웅주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읽어보면은 그런 데서 깜짝 놀라죠. 아, 군율 이분 정말 빡빡한 분이다. 정말 원칙주의자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한 나이대 시간대니까 40대여가지고 이순신 장군님 남정일기를 읽어보면서 돌아보면 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님 같은 상사를 만났다? 숨을 못 쉴 것 같아. 너무 FM이고 원리 원칙주의자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엄격하시고 그래서 야 이게 이런 분을 볼 때 사실 공직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완전 롤 모델인 FM이거든요. 사가 정말 없고 오로지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남정일기 여기 드린 자료집에 보면은 가계도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그 형제가 사형제죠. 사형제. 또 따님도 이 아버지 부모님 밑에 이 사형제고 딸도 한 명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족보에 기록돼 있는 건 이렇게만 기록돼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셋째였고 이순신 장군님이 그리고 이제 그 첫째 형이 있는데 이희신이라고 이 첫째 형의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분 말고도 사실은 이 조카들 있잖아요. 첫째, 둘째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의 자식들이 다 임진왜란 그 7년 전쟁 끝까지 다 함께 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분이라고는 나중에 이제 전쟁 이후에도 그런 중앙 관직에 나아가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그 행록이라고 이순신 장군님의 생애와 이렇게 전쟁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한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님이 함경도 갔을 땐가 전업 쪽에 현감으로 그 공직할 땐가 이야기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거기서도 되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데 예전에 읽었지만은 그 월급을 한 달치를 이때는 쌀로 받았어요. 쌀 뭐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저기니까 이분이 한 20일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20일 정도 발령이 난 거예요. 그 월급은 미리 받았잖아요. 한 달치를. 그러니까 딱 자기가 있었던 20일치까지만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납. 자기 월급인데 다른 데 갈 때 반납을 하고 가지.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뭐 그 함경도 쪽에 그쪽인가 그
이게 훈련관으로 또 이제 뭐 말단적이지만 어쨌든 병과에 합격해가지고 있을 때 병조에 이제 높은 사람이죠. 높은 자기 위에 굉장히 위에 있는 그 지역에 그 높은 이제 관직에 그 벼슬 하는 저기가 관리가 자기 인맥인 사람을 갖다가 빨리 승진시키려고.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순신 장군님 관리하니까 그 군사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순신 노! 안 됩니다. 그걸 지켜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초기에 이순신 장군님이 그 아산에서 태어난 건 이제 한양에서 태어나셨는데 자라고 혼인하고 아산에서 하셨는데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님 청구한 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유승. 네, 저희 유승민 같은 동네였거든요. 한 동네에 있었어요. 그게 한양에서였는지 제가 아산에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거나 어린 시절을 한 동네에 있었고 그러니까 뭐 서해 선생님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님을 잘 아니까 나중에 이제 관리가 됐으니까 32살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천을 하죠. 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 10만 양명서를 주장하신 분 누군지 아시죠? 율곡이 선생께서 10만 양명서를 주장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는데 율곡이 선생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조 판서죠. 이조 판서로 계실 때인데 이조는 인사, 행정 이런 걸 작성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행안부 장관이죠. 장관이가 아니면 인사혁신처장이거나.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인사 관리를 다 하는 분이 이 벼슬이 이제 이조 판서였는데 그 서해 선생이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같은 독수 이가니까 집안이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이순신 장군한테 친하고 한국말 잘하시니까 이순신 장군님 노 율곡 이 선생이 그 이조 판서로 이조에 계시는 동안은 절대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진짜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났죠?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혹여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 보여가지고 뭐 진급했니 뭐 후퇴해가지고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뭐 난중일기에 있는 이야기 말고도 그 행록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은 태어나가지고 임진년에 전라 자수영이 오기까지 이야기들 그런 사례들 보면은 정말 사리사욕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뭐 정치 얘기하면 그러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너무 많이 터니까 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극도로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처럼 CCTV까지 다 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대단하죠. 이순신 장군님은 뭐 그런 이게 혈연 지역 뭐 이런 거 자체에 연결되는 거를 극도로 병적으로 싫어하시고 그리고 진짜 원리 원칙으로 하신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야 이게 사회생활 한다고 하면은 좀 쉽지 않은. 그러나 정말 이분 그런 분이 그런 스타일을 원리 원칙으로 어떤 조직에 있다, 기업에 있다,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는 거고.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놀라운 분이죠. 근데도 이제 또 본인 스스로가 또 그만큼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밑에 있는 군사들이 크게 뭐 반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래도 잘 따르신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뭐 원균이 이순신 장군님이 그 백의종군 하게 되는 정유년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군이 꼰질러가지고 선조한테 상소를 임금이 명령을 내렸어요. 일단 그 명령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명령이었어요. 명령이 왜냐면 그 명령을 내리게 된 정보의 출발점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일본 장수, 우리나라를 임진년에 침략한 2대 장수의 가토 기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는데 그 고니시의 그런 첩자 끈아풀이거든요. 걔가 고니시하고 가토는 사이가 서로 안 좋았고요. 경쟁 관계,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고니시 쪽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쪽에다가 그 가토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저쪽 대마도 쭉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서 쳐라. 정보를 준 거지. 자기들 내무 정보. 경쟁 관계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조선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선조가 됐네. 가토 그 새끼 예전에 말이야 임진년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 이순신 장군님한테 빨리 가서 걔 죽여. 딱 이렇게 된 거야. 이순신 장군님 보기에 너무 황당하죠. 그게 이거는 계략이고 이게 함정이고 그게 충분히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 수군을 움직이는 건 아니 그리고 우리 쪽에서 그 정탐회가 알아낸 정보도 아니고 쟤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흘린 정보니까 이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마도 쪽으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전체 병력 다 움직이면 후방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어쨌든 그런 잘못된 명령으로 망설이고 신중하게 하는데 그 싸우다 안 간다고 그래서 목이 잘린 거예요. 해임된 거예요. 삼도수군 통대사에서. 그거를 갖다 일러 바친 게 원균이고 어명을 거스릅니다. 지가 왕노릇합니다. 이렇게 상수를 쓴 거예요. 선조한테. 그래서 선조 아싸 잘됐다. 안 그래도 저렇게 됐는데 유순신 해임 딱 해려 신한테 다 반대하는데도 원래 전쟁 중에 장수를 함부로 바꾸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조선이 망하게 되는 거죠. 정민년에. 그래서 그 원균이 이순신 장군 때는 그렇게 원리 원칙이고 그 FM대로 하고 군율이 살아있었는데 원균 딱 바뀌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휘가 제대로 안 하고 관사에 그 배에 이렇게 바리케이트 비슷하게 가리고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도둑고 자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군율이 서겠어요. 그 지휘자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잘못된 것들이 보면 정말로 이제 위에 높은 그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런 데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장군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장군이 있고 또 어떤 장군은 또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남해 몇월 며칠? 5월일게요. 5월. 5월 임진년 5월일게. 임진년 5월 며칠? 2일이요. 2일. 임진년 5월. 네. 여기 보면 삼도 순변사 2일과 우수사 원균이 공문이 도착했다. 송한영이 남해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남해 현령, 마조왕, 첨사 등이 외적의 소식을 한번 듣고는 벌써 달아났고 군기 등의 물자가 모두 흩어져서 남은 것이 없다고 했다. 매우 놀랄 일이다. 오시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약속을 하니 모두 기꺼이 나가 싸울 뜻을 가졌으나 나간 군수만은 피하려는 뜻을 가진 것 같아 한탄스럽다. 그러나 원래 군법이 있으니 비록 물러나 피하려 한들 그게 가능하겠는가. 근데 이 구절에서 약간 조금 우리 그런 뭔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뭐 총칼을 들고 싸우러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고 또 세상에 이제 그런 세상과 거의 지금 반대되는 그렇죠. 네, 그런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 나가라 하시는데 참
이런 얘기는 내부적인 방송 나가면 아니 근데 이거 다 뭐 방송에 나갈 건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고 아니 좋은 얘기 사실 이제 이게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네. 이게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전쟁이 4월 13일 날 발발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그 조정에서 일본은 해전에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섬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지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게 엄청난 오판이었어요. 엄청난 오판. 알고 보니까 일본은 해전은 완전히 말짱 꽝이었고 육상전에서 얘들은 그냥 싸움의 신,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게 이유가 일본이 전국시대 100년을 거쳤거든요. 120년. 전국시대라는 게 말 그대로 전쟁시대였어요. 우리는 이제 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심의 어떤 사회체제였다면 일본은 그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은 지방의 그런 호족들이 워낙 강한 적이어가지고 그래서 120년 동안 칼싸움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겠어요. 육상전에서. 그리고 그렇게 치고받고 100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그걸 종식시킨 게 그 오다 노부나가라고 일본의 아주 3대 그 명장이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명을 3대 인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일본 기업에서 면접할 때 너는 이 3명 중에 누가 좋냐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앵무새를 딱 해가지고 앵무새에게 노래를 시키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앵무새를 꽉 노래 불러 막 이렇게 하고 안 부르면 목을 딱 치는 이런 스타일이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앵무새가 노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먹이 주고 막 이게 막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이런 스타일. 그리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리는 스타일. 앵무새가 노래할 때까지. 그게 그 세 인물의 그런 성격을 드러내주는 건데, 그래서 뽑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이 사람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뭐 이런 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오다 노부나가는 그 굉장히 이제 상류층 출신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완전히 하층민 밑바닥에서 출세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그런 밑에 있는 장수였거든요. 장수였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일본 전국시대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0년 동안 죽도록 전쟁하면서 익힌 그 싸움의 실력이 그대로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뭐 부산진 다 박살내버리고 부산성을 갖다가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무슨 바로 한양까지 진격하는데 20일도 안 걸렸어요. 20일도 안 걸려가지고 그 선조 평양까지 도망가고 나중에 의주까지 도망가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 그 난중일기 보면 기록에 나오는 게 일본 사무라이 한 명하고 우리 수군하고 싸움을 붙였을 때 4-5명이 붙어야 일본 사무라이 한 명이랑 비등하게 싸우더라. 그래서 전쟁 준비를 갖다가 철저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못하고 육전에서 싸우겠다 했고 신립 장군이 뛰어난 이일 장군이다. 그런데 용인에서 완전히 이제 개처발리거든요. 그 발린 이유가 뭐냐면은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조총. 그 이순신 장군이 이런 걸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유성룡이라든지 이런 분이 신립 장군한테 불러가지고 조총이라고 하는 뛰어난 무기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대비는 해. 그거 뭐 총 그거 스타일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성룡 선생이 한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생각을 단순하게 총 한 번 쏘면 장전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럴 때 말 타고 들어가 목 치는 그런 생각. 근데 어떻게 1000명 단위 해가지고 조총부대를 갖다가 3교대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총 쏘면 바로 다음 빠지고 바로 또 쏘고 바로 쏘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평지에서 전쟁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일꾼들이 완전히 개박살난 거예요. 일본의 그 적은 병력에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밀려가지고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은 그런 일본의 이 육탄전에 얘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 얘들하고 육탄전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배를 갖다 거북선을 만든 거예요. 못 올라타게. 얘들이 바다에서 전쟁하려면 서로 상대편 배에 올라타야 되니까 올라타가지고 와 이렇게 영화에서 한산, 명량, 노량 영화에서 보면은 실제 육탄전 벌인 거는 어두운 바다에서 싸웠던 노량해전이었고 사실 한산이나 명량에서는 그렇게 근접전으로 싸웠다고 보기는 힘들고 막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 정확하게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선으로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이제 외놈들 적의 배를 갖다가 외선을 갖다가 다 박살냈죠. 박살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은 주 무기가 주력 무기가 칼잡이로 바다에서도 수군들도 칼로 싸우니까 이건 올라타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총을 쏘는데 총에 사거리라는 게 있는데 육지에서는 사거리가 자세가 안정적이니까 멀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는 흔들리잖아요. 배가 이렇게 타보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거리가 훨씬 짧아지거든요. 개들의 사거리는 한 50보 정도, 함부가 1.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m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일본 사거리가 50m. 우리 수군은 화포가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그 사거리가 200보. 그러니까 거북선 띄우고 판옥선 띄워가지고 200보 딱 가가지고 대포로 빵빵 쏘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박살나는 것밖에. 그러고서는 100보 이내에 가가지고 총통으로 또 쏘고 그 다음에 90보 이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활을 쐈거든요. 그 불화살을 쏴가지고 저기 외선들을 갖다가 다 불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얘들은 뭐 이순신 장군님하고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었어요. 그게 쟤들의 주 해군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해군이라고 하기도 사실 정규 해군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걔들이 해적 출신들이 넘어와가지고 해군이랍시고 많이 싸웠거든요. 해적의 특징은 뭐겠어요? 우리 저기 아덴만의 영웅 우리 이누구 교수님, 이국종 교수님 유명하잖아요. 그때 그 아덴만 구출 작전 보면은 그쪽 아프리카, 소말리아 막 이런 저기들이 그 우리 상선이다 바다 배 가면은 조금만 보트 막 해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총 쏘고 막 이런 식 그게 이제 해군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투 방식에 익숙한 애들이었고 이순신 장군님은 그렇게 안 싸웠죠. 저게 싸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필승의 전략으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이제 그런 네, 그 준비를 정말 치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뭐 난중일기에 보면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지피지기, 지기지피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서 그 시절에 그 전쟁을 했던 거죠. 오늘 뭐 시간이 사실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뭐 물론 이제 2시간 대관 해가지고 남긴 남았는데 좀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네. 계속 아까도 전화 저도 계속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아 지금 그래가지고 뭐 얘기할 거는 많은데 네네. 안 그래도 저도 네. 지금 오늘 서분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5분이 되어 있잖아요. 중앙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제까지 남분하고 북분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오늘 서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분은 또 제가 준비해야 돼가지고 부담이 엄청 되고 지금 뭐
네,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셔가지고 다음에 또 좀 더 읽어보시고 네, 더 좋은 진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